안녕하십니까.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좌경 이념과 좌경 세력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들어야 되느냐? 아까 그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시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 주권자로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려면은 지금 저쪽 이념하고 우리 이념하고 뭐가 다른지 누가 맞고 틀린지 이런 걸 좀 아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헌법 개정이 공산주의 헌법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또 국민이라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알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들 다 많이 배우실 만큼 배우시고 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이념 문제라는 거는 지식하고 학력 이런 거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념 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이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 내용은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강의가 70분이고 질문 답변 20분이라고 그래가지고 8시 40분까지 강의를 마치고 하는 데까지 제가 원래 이게 보안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3시간 강의를 하던 거를 지금 이렇게 줄여서 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건너뛸 수도 없고 하는 데까지 하고 나중에 희망하시면은 다시 한번 와서 후편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경 이념이라는 게 뭐냐? 그 좌경 이념의 기본은 당연히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만 좌경 이념이냐?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 또 주체사상, 또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것도 다 좌경 이념이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민중민주주의, 삼민이념,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 이런 게 전부 좌경 이념입니다. 그럼 이 좌경 이념이라고 이렇게 몰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20년 가까이 공안검사 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으로 좌경 이념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는 제가 독단적으로 내린 겁니다. 다른데 어디에도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이게 왜 사기극이라고 그러느냐? 혁명에 성공하면은 엄청난 걸 줄 것처럼 천국을 만들어 줄 것처럼 자유와 권리를 더 많이 줄 것처럼 또 주권을 줄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혁명에 끌어들인 다음에 혁명이 성공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권도 뺏고 자유와 권리를 더 많이 제한하기 때문에 사기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기극에 왜 속아 넘어갈까요? 그런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기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충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좌경 이념은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사기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좌경 이념은 우리가 밖에다가 얘기하는 선전 이론과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경 이념의 선전 이론만 듣고서 좌경 이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천 이론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게 사기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공산주의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따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말고 두 번째는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같은 말을 써도 그 뜻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민족이라는 말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한 결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거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평화를 이뤄보자. 그러면은 북한식으로 해석하면은 주한미군을 쫓아내고 우리 그 공산화하자, 적화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용어를 우리들이 아는 용어하고는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서도 그냥 공산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되니까 민족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꾸고 민족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되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꾸고 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되니까 그냥 민주주의로 하자. 지금 이런 식이에요. 용어를 이렇게 혼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궤변을 씁니다. 궤변이라고 그러면 잘 아시죠?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것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궤변의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의 조직 원리의 하나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줄여서 민주집중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궤변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따가 공산주의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억지예요, 억지. 무조건 그냥 우기는 거죠. 그 근거도 없이.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주체사상은 주체사상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이게 그럼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주체사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이 가느냐?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인 인내천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더 쉽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주체 사상이다 설명 들으면은 주체 사상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인간이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명제를 던져놓고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은 사람은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해놓고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그 사람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리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혁명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사까지 모두 수령에게 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반복선전입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한 얘기를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은 10번, 20번 이렇게 듣게 되면은 저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믿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언론이 지금 정권과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나가보신 분들은 실상이 어떤지 알아도 실제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TV 뉴스나 이런 거 봐가지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반복 선전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무슨 다른 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념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따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이 이념 때문에 갈라져 있는데 더욱 이념 교육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념 교육을 제대로 시켰느냐? 제대로 못 시켰어요. 여기 기성세대에서 이념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이념 교육을 못하는 동안에 도리어 좌익들은 친북 반미 좌경 의식화 교육을
1980년 이전부터 열심히 시켜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왜 이념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정부도 이념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시켰냐 그러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념 교육을 6.25 직후에는 이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공산주의자, 공산당의 행패를 다 실감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나쁘다라고 따로 설명을 안 해줘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공산주의자는 나쁘고 뭐 공산당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전후 세대들은 모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강사가 없었습니다. 강사가 이게 강사가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왜 나쁜지를 모르니까 강사가 왜 나쁜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으니까 왜 그러면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은 이미 1900년 초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제도다 해가지고 공산주의의 일테면은 폐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계셨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한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전 이론을 그대로 믿더라도 그거는 인간 본성에 맞지 않아서 성공할 수 없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 그냥 선전 이론만 들어가지고 저것이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하라고 그러니까 강사들이 할 수 없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물사관을 가르치고 자본론을 가르치고 뭐 임금가치설 뭐 이런 식으로 노동가치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면 결국은 공산주의 선전 이론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선전 이론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반공법 위반이 되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기도 하고 강사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손을 놔버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떠냐? 다행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이론의 이중구조라든지 허구성, 사기성 같은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밝혀지게 됐느냐? 1970년대 후반에 명지대학교의 윤원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공산주의 이론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이념을 믿고 또 그 이론에 정통하신 분인데 1970년대 후반에 가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회의가 생겼느냐? 자기는 공산주의 이론이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가 되고 그러는 뭐 아주 이상적인 뭐 계급 없는 사회, 능력에 따라 이루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뭐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을 했는데 1970년대 후반쯤 가서 보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같이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소련도 그렇지, 중공도 그렇지, 북한도 그렇지, 쿠바도 그렇지 안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같이 공산주의 국가는 수령 1인 독재 체제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은 모르고 하여튼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심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고 다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정통한 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론이 좋으면은 결과가 좋아야지 어떻게 하나같이 그 결과가 그 모양이냐. 이거는 필시 공산주의 이론에 뭔가가 비밀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소련의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니까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제 이런 거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 이론을 그 선전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천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선전 이론은 뭐 잘 알다시피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가 되고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뭐 계급 없는 사회가 되고 그런 것 중에서 1980년대 우리 학생들이 그냥 가장 솔깃했던 선전 이론이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또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이거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지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또 그 부르주아가 주인이 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요.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다. 그래서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더 민주주의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은 80년대 초에 젊은 학생들이 전부 다 그게 맞다. 저 말이 맞다. 이러고 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천 이론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아까 윤홍구 교수가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걸 찾아봐서 실천 이론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계급 간의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간의 권력을 나눠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을 믿지 말라.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국민의 대부분이 농민이었는데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독재를 해서 더 민주적이라는 거는 우선 말이 안 되잖아요. 다수인 농민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노동자는 과연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궤변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이론을 꺼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노동자들은 수백만 수천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노동자의 주권을 공산당에 위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산당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주권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주권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주권의 행사에 대해서 거부나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농민은 그 일찍이 권력에서 배제했잖아요. 왜 농민을 배제하느냐? 농민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부르주아지하고 영합하려고 그러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농민한테는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했는데 그 지금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라고 그랬다가 농민 떼내버리고 노동자가 주권자냐 했는데 노동자는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주권을 공산당에다 위임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도 주권자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공산당은 그럼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공산당도 수십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의 주권을 당 중앙위원회에다가 다시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 중앙위원회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당 정치국에다 위임을 합니다. 그럼 당 정치국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가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령한테 주권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말만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라고 부르지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밖에는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라고 선전을 하지만 실천 이론은 수령 1인만 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은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그랬죠.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령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령의 지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이론을 제기하거나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이론은 좋은데 공산주의 국가가 전부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거는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자체가 실천 이론 자체가 수령 1인 독재가 되도록 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실천 이론은 이따가 뭐 민중민주주의가도 이 실천 이론이 또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이런 실천 이론을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민중민주주의 이론을 설명하면은 걔네들 선전 이론대로 설명하다 보면은 또 빠져들고 오기 때문에 이 실천 이론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에 지금 그 NL이고 PD고 이렇게 다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 공산주의 자유민주 체제 국가에서 이렇게 공산주의에 쉽게 빠져들게 됐느냐? 제가 이제 구속된 피의자들한테 어떻게 전 대학가에서 이렇게 일제히 의식화 학습을 받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러시아의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말로 분화로드라는 거는 민중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분화로드 운동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1870년대 러시아에서 그 당시 유럽에서는 항상 공산주의가 풍미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식인들도 하루빨리 러시아도 좀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유물사관에 따르면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돼서 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회에서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로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러시아는 그 당시에 농노사회, 짜르의 농노사회인데 노동자 계급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언제 러시아가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서 자체 모순 때문에 붕괴되고 자본주의 사회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태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산주의가 될 수 없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농민들을 의식화시켜서 공산주의로 막바로 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 1000여 명이 러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농민들을 상대로 의식화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러시아로 보면 그게 이를테면은 반역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붙잡혀서 처형되고 했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40여 년 뒤인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죠. 근데 1980년 초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러시아는 그야말로 농노사회에서 순전히 농민을 의식화시켜가지고 40여 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면은 이를테면 자본주의의 폐해, 부익부, 빈익빈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상태인데 그런 데서 이렇게 의식학습이 돼가지고 하면은 이거 바로 몇 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바로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정말 그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뒤로 계속해서 공안을 하면서 북한의 책들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공안 담당자들은 이제 비밀 서류인 북한의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래 입수한 거죠. 북한의 책 중에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총 집대성해 놓은 책인데 거기 보니까 이미 1975년도에 김일성이가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시키라고 이미 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의식화 학습을 시작한 건데 이 학생들이 나를 속이느라고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어쨌든 이게 이 의식화 학습이 시작된 것이 다 북한의 그 김일성 지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왜 그렇게 공산주의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느냐? 그걸 이유를 알아보니까 1979년 12.12 사태, 5.18 사태를 겪으면서 이 학생들이 청년 지식인들이 이 군사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 거기다가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 선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학생 청년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체육관 선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가지고서는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좌익 세력들이 달라붙은 거죠. 맞다. 너희들 말대로 현 상태에서는 평화적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 공산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학생들은 이 군사정부만 갈아치울 수 있으면은 정말 악마한테 혼이라도 팔 수 있다. 이런 심정들로 있었기 때문에 급속하게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 1981년도에 제가 부산지검 이제 공안부 검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임 사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불임 사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임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에는 그냥 평범한 변호사였는데 불임 사건에 관여를 하면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돼서 대통령이 되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친노 그룹에서는 불임 사건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사건입니다. 그 불임 사건에서 원래는 주인 검사가 최병국 검사라고 그 국회의원 지내신 최병국 검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병국 검사가 주인 검사인데 구속된 피의자가 2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혼자 처리하기 힘들어서 공안부의 다른 검사들도 같이 수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인 검사는 아니지만 수사 지원을 한 검사인데,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불임 사건을 수사했다고 말을 안 하면은 아무도 제가 불임 사건 수사인 검사인 걸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불임 사건 주인 검사처럼 이렇게 인식이 됐느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것이 공산주의 운동인데 불임 사건이라는 것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치 인권운동 또 민주화운동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거는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아니다. 그건 명백하게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이게 제가 나서니까 온갖 공격이 저한테 쏟아지고 또 저기엔 맞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저하고만 이렇게 상대를 하니까 제가 이제 불임 사건의 이제 주인 검사처럼 됐는데 제가 불임 사건 주인 검사는 아니고 수사만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거 불임 사건 얘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거를 알리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그런 이유로 공산주의 의식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좀 알게 됐는데 이 알게 된 공산주의 이론을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아버지도 모르지, 삼촌도 모르지, 선배들한테 얘기해도 선배들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게 뭐 커다란 그 지식을 알아서 선각자가 된 것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종교에 귀의해가지고 이 기쁨을 옆에 사람한테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자기가 공산주의 이론을 갖게 된 것을 막 이게 자랑스러워하고 옆에다가 알려주고 같이 공산주의자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걸 알리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를테면 이념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공안검사가 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게 그 무슨 사건인지 좀 알아보려고 그 22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피의자, 1피의자를 불러서 제가 왜 이제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아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역사라는 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서 발전돼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유물사관이에요. 그게 유물사관인데 저는 그게 유물사관을 따로 공부는 안 했지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좀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회에도 모순이 있을 텐데 그럼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역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거라 그러면은 공산주의에도 분명히 모순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발끈하더니 아니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다라는 거는 언어의 유희입니다. 왜 우리 갖고 장난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도 자네들 데리고 장난할 생각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은 자네들 심판을 받아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고 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자네들을 조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뭐 어디서 뭐 고문을 받았느니 뭐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고문을 받아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이 불임 사건만 해도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피의자들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걸 말하는 걸 주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의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인인데 이 사건의 재판장이 노무현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 판사실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놈들 말하는 것 좀 보시오. 저거 완전히 빨갱이 아닙니까? 이렇게 판사가 변호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재판 중에 상부에서 법정 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뭐 경찰에 붙잡히면은 무조건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라, 묵비권을 행사해라. 또 경찰에서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더라도 검찰에 가면은 부인해라. 검찰에서 자백했어도 법원에 가서는 다시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공산주의자인 것은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공산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 신념은 없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나타난 용어가 민중민주주의입니다. 민중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근데 처음에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아무래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요거 전에 지금 사실은 이념을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이거 이해를 하시려면은 부산미문화원까지 방화 사건까지 좀 얘기를 하고 해야 그 다음 이해가 좀 쉽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82년 3월 18일 날 부산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부산미문화원 방화 사건은 해방 이후 최대의 공안 사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반미투쟁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다가 미군이 우리를 해방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국가에서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1948년에 그 미군이 철수하니까 49년에 철수하니까 50년에 그 남침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6.25 전쟁 때 도와주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와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우리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원조 물자 보내줘가지고 먹여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성세대들은 도무지 미국을 미워한다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산 민문화원 방화 사건에서 최초로 이제 반미 얘기가 나오는데, 부산 민문화원 방화 사건은 이제 8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학생들이 휘발유를 한 바퀴에서 갖고 가가지고 민문화원 도서관에다가 쏟아놓고선 불질러 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하나 타 죽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근처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유인물을 두 종류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 삐라라고 그러는 거죠. 그 유인물이 뭐냐면은, 하나는 미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몰라가라. 또 하나는 지금 남한은 북침 준비를 완료했다. 근데 불임 사건 때만 해도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김일성이를 존경하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가 없었어요. 왜 알릴 수 없었느냐? 지금 남북이 한참 대치 중인데 우리 대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김일성이를 존경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북한이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꿍꿍 앓으면서 그거를 알리지를 못했는데, 부산 민문화원 방화 사건에서 불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삐라를 뿌리는데, 이 삐라는 검찰만 입수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언론사에 다 퍼져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친북 반미 좌경 의식화 학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저희는 사실은 알리기 싫은 거를 할 수 없이 알렸는데, 반응은 뭐냐 그러면은, 이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왜 미국을 반대하고 북한을 지지한단 말이냐. 이거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필시 이 검찰이, 공안 검찰이 그때 이를테면은 정통성이 없는 권위주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용공 조작한 거다. 그 지금 이건 전혀 엉뚱한 그 지금 반응이 오니까 우리는 당황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또 꼭 그렇게까지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검사 그만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는 선배들도 이제 너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이제 모른 척하자 뭐 이러기도 하고, 진짜로 주변에서는 엄청난 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주변의 오해는 1986년쯤 되니까 풀려졌어요. 어떻게 풀려졌느냐? 그때 되니까 이제 노동쟁이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 산업 현장에서 완전히 공산당식으로 노동쟁이를 하는 거예요. 사장 불러다가 머리 깎여가지고 드럼통에다 놓고 굴리고, 또 뭐 회사 기물 꺼내다가 불 지르고 구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저렇게 됐느냐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의식화된 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해서 근로자들을 의식화시켜가지고 저런 노동쟁이를 하는 거다 하니까, 이거는 뭐 눈으로 봤으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됐구나, 근로자들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그 당시에 고검사가 한 것이 용공 조작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오해를 했었구나 해가지고 주위에서는 뭐 다 오해가 풀어졌는데, 이 국민들은 그 오해를 안 풀어줍니다. 공안검사는 의뢰 용공 조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중에 1997년에 96년에 한 청년을 제가 이적단체로 규정해서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니까 KBS 대담 프로에서 저를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나갔었는데,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사회자가 좀 자기 마음에는 안 들었던 모양이죠. 한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하는 것이. 저보고 약간 놀리누트로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공안검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느냐고 이렇게 그 놀리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안검사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보다 훨씬 전에 국가적 위험을 인식하게 되고 그 국가적 위험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사법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 신뢰를 못 받게 됐다. 그것이 공안검사의 비애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때는 또 알아듣는 것처럼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공안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기 전에 하면은 이게 그 대상자를 척결하는 게 아니라 공안 검찰이 먼저 척결되게 된다라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중민주주의 이거 얘기를 듣고 넘어가야 조금 이해가 되기 쉬워요. 그 민중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너희들 인민민주주의 주장하는 거 아니냐 해서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또 용공 조작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끙끙 앓으면서 못했죠. 근데 1985년에 고대에서 화염병 시위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첩보가 들어왔어요. 1985년쯤 되면은 대학가에서 시위가 있었다 그러면 전부 화염병 날르고 쇠파이프 들고 휘두르고 뭐 난리를 필 때입니다. 그래서 화염병 시위를 막아야 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경찰에다가 그 학생회관을 압수수색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싹 가져왔는데 화염병, 쇠파이프 이런 시위용품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학생회관에 있는 고대 교지까지 전부 가져왔어요. 고대 교지 이름이 일보전진이라는 고대 교지인데 그게 사실은 이건 뭐 시위용품도 아니고 바쁘고 그러니까 딴 사람 같았으면 그냥 버려뒀을 텐데 저는 제가 이제 이념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상태에서 공안검사가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는 책도 전부 다 읽어보고 이렇게 압수되면은 압수된 노트 뭐 그 필기 뭐 이런 거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보 전쟁이라는 고대 교지를 이 안에 뭐가 적혀 있나 하고서 보니까 그 안에 이철우 의원의 발언과 민중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중민주주의 말이 나오니까 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 중에 한 챕터가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왜 가짜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전 국민이 주인이 되느냐? 이거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민중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인 민중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민중 계급이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거 아까 들으셨죠? 공산주의의 선전 이론을 할 때 이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중민주주의에도 민주주의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자유민주주의 일종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됐다 이제 이거는 뭐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그러고 공산주의의 선전 이론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프롤레타리아를 민중이란 말로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이론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변종인 겁니다.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학생 둘을 그 저자하고 그 책을 낸 학술부장 두 사람을 그 이적 표현물 제작으로 해서 구속하겠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고 이제 대검에 품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대검 공안부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대검 공안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냐? 원래 이런 그 국가보안법 위반은 경찰이나 기무사, 안기부 이런 데서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면은
검찰은 조사해서 법원에 기소하고 하는 거지. 검찰이 이렇게 직접 인지해서 구속하건 사례가 없었어요.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대학생, 고대 대학생 2명을 이렇게 인지 구속하겠다고 그러니까 대검 공안부장이 놀래가지고 좀 올라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대검 공안부장실로 갔더니 이분도 아니 도대체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 공안부장님은 공안에 이제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 평생을 공안 검사만 하신 분입니다. 난파 간첩도 수십 명 다 다루시고 그랬는데 이분은 전통적인 공산주의자, 전통적인 간첩 이런 것만 하셨지 이렇게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게 그런 민중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계급으로서의 민중이고 이게 지금 국민 주권주의에 바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것도 쉽게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쯤 얘기를 했더니 글쎄 하여튼 자기는 확신을 안 서는데 고검사가 꼭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게 간신히 그렇게 승낙받아가지고 제가 2사람을 구속해서 기소해서 그것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이 된 겁니다. 그럼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이 되면 이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죠. 그렇다고 공산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버렸을까요? 안 버리죠. 그 다음에 뭐를 썼을까요? 진보적 민주주의. 다 여기는 뭐 다 하시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2011년도 여름에 조갑지닷컴의 조갑재 대표하고 또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님하고 셋이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 2분이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민노당에서 민노당. 민노당 저거 하는 꼴을 봐라. 저기 북한의 노동당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분들은 나보고 고검사장이라고 불러요, 항상. 고검사장님 저것 좀 어떻게 좀 해산시켜버릴 수 없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게 인터넷으로 민노당의 강령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민노당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거기서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민중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진보적 민주주의 안에.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념을 알아야 되지. 북한의 대남 전력 전술을 알아야 되지. 이거 국가보안법을 알아야지. 헌법을 알아야 되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명감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이건 민중 주권을 주장하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위원정당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위원정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헌법에 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해야 됩니다. 그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나와 있어요. 뭐 상권분립제도, 정당제도, 사법권 독립, 무슨 뭐 시장경제제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민중주권을 주장한 것이 뭐에 위반되느냐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는 국민주권주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걸 데가 없잖아요. 걸 데가. 그래서 이제 잠깐 난감해 있다가 이게 지금 서독 같은 데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독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제일 첫 번째를 국민주권주의를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을 베끼면서 국민주권주의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몰라서 빼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독연방헌법재판소 우리나라가 전부 그런 걸 베껴다가 쓰니까 그래서 이 민중주권주의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또 헌법 4조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에 반하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론 구성을 해서
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어요. 그건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다 대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청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원을 하게 됐는데 그해 12월 되니까 민주노동당이 다른 정당 뭐 진보신당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서는 통진당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진당은 좀 달라졌나 하고 보니까 통진당도 강령이 비슷해요. 문구만 조금 좀 순화했고 비슷하고 또 하는 짓도 똑같아요. 그래서 2012년 5월 달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 제가 요로에 다니면서 전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좀 해달라고 정부에서, 왜냐하면 정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로에 그 부탁을 해도 아무도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애국진영에서 이제 몇 사람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면담을 하는데, 뭐 저도 불렀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해외 출장이 돼 있어가지고,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못 가고, 이동복 선생님 가실 때 이동복 선생님한테 꼭 이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이동복 선생님이 가서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 그런 것 좀 사회단체가 알아서 좀 하지 정부 보고 해달라고 그러느냐고. 근데 그 사회단체는 못하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명박 정부 때는 괜히 쓸데없이 애만 쓰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사정까지 합쳐가지고 또 한 번 통진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말을 알아듣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그래서 이제 1년쯤 후에 2014년 12월 19일 날 통진당에 대해서 위헌 심판 해산이 결정이 난 거죠. 하여튼 제가 이거를 겪으면서 그 남자 대통령 10명보다 100명보다 여자 대통령 1명이 더 낫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공산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용어를 쓸까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아세요, 이제. 그래서 전 사실은 진보적 민주주의 이제 그걸 끝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이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이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요 다음에는 무슨 용어를 쓰나 하고 제가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번 딱 그게 나온 겁니다. 헌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여태까지 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든 민중민주주의든 진보적 민주주의든 전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한 거는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은 진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은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지금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만 떼면은 그냥 민주주의는 바로 공산주의고 민중민주주의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 개정안이라고 저게 나오니까 이거 국민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급해서 신의 한 수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내 2시간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의 한 수에서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시간이 나니까 계속해서 좀 혁명론 얘기를 조금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86년쯤 되면은 이렇게 전 대학가가 완전히 빨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생들 간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만 알고 배우고 익히면 뭐하느냐. 이제 그 혁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혁명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85년쯤부터 대학가에서 혁명론이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혁명을 해야 이게 지금 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데, 그 혁명론으로 쓰인 수법이 사회 구성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구성체 이론. 이게 막스 레닌식의 이제 사회 분석 기법인데, 그래가지고 사회 구성체 이론으로 현 사회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누가 주력군이 되고 누가 동맹군이 되고 누가 주적이 되고 이런 걸 결정해서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혁명론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CDR, NDR, PDR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거 합쳐서 앞자리만 따가지고 CMP 논쟁이라고 한참 그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건데, 그럼 CDR이라는 건 뭐냐? 시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시빌 데모크래틱 레볼루션, 시민민주주의 혁명인데, 요거는 우리 사회를 종속적 자본주의 사회다. 그래서 이거는 민중과 민족자본가가 힘을 합쳐서 정부를 타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PDR은 뭐냐면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민중민주혁명.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를 국가독점 자본주의 사회라고 봐가지고, 이거는 민중계급이 이 정부와 독점 재벌을 타도하고 이렇게 그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NDR은 내셔널 데모크래틱 레볼루션 해가지고 이제 민족민주혁명 이러는 건데, 이거는 우리 사회를 반식민지,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봐가지고 이 민중계급이 이 정부, 독점 재벌, 외세를 타도해야 우리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각 대학가에서 이런 혁명론을 내놓는데, 그래서 어느 대학이 더 효율적인 과격한 혁명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학생운동권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무슨 혁명론을 내놨는데 PDR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로 이제 그 학생운동권의 헤게모니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었는데, 1985년 후반쯤에 김영환이라고 아시죠? 강철서 씨네. 김영환이가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의 그 대남 방송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적어가지고 옮기면서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론은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배워가지고 이제 대학가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그리고 반자본주의 사회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하고 그러니까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선 미국이 있어서는 이게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우선 미국을 쫓아내야 된다. 미군을 몰아내고 여기서 인민혁명을 일으켜서 인민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북한의 인민정부와 이쪽의 인민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NLPDR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NL계라고 그러죠. 아까 PDR은 PD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CDR, NDR, PDR 할 때 거기서는 이제 PDR이 그러니까 PD계가 살아남았고, NLPDR계는 이제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론을 따르는 걸 NL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 지네들 머리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만들어낸 CDR, NDR, PDR하고, 이 NLPDR은 북한이 그 6.25 전쟁 이후부터 계속 대한민국을 적화할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생각해낸
방법이고 혁명론이고 또 이거는 북한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순식간에 NLPDR이 대학 그 운동권을 석권해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1987년에 전대협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래서 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는 강령이 이 NLPDR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적 단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협의체이기 때문에 단체성이 없어가지고 이적 단체로 못하고 조국통일위원회라든지 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만 따로 떼서 이적단체로 처벌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전대협을 구성한 사람은 이게 주체사상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1993년쯤 되니까 이게 이제 학생운동권 조직을 좀 강화하자 해가지고 전대협을 발전적으로 해체해가지고 한총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연합체, 종전의 협의체에서 느슨한 협의체에서 이제 연합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총련도 강령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총련도 생겨날 때부터 이적단체지요. 이건 뭐 단책성도 갖추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저만 아느냐? 아니죠. 경찰, 안기부, 기무사가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아유 저것 좀 왜 이적단체로 처벌을 좀 안 해주느냐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총련은 전 대학생들의 그 연합체인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면은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이적단체 구성원이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부산 민만화원 방화 사건 때 그 경험으로 이거를 지금 한총련을 우리가 이적단체로 처벌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학생들 한총련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공안검찰이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정책 판단은 검찰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안기부 같은 데는 정책 판단은 자기네가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 검찰은 법률적으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적단체 구성죄라는 거는 이적단체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이적단체 구성원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구성원을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적단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뭐 이거 법률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다른 기관은 검찰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선 넘어갔죠. 근데 1996년에 연대에서 학생들이 한 10,000여 명이 연대에 몰려 들어가 가지고 경찰이 진입하니까 한 건물을 점거해 가지고 그 위에서 벽돌 깨서 던지고 불도 지르고 뭐 그 헬리콥터가 가서 물도 뿌리고 막 사람 하나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연대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한총련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열심히 설명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우리를 좀 알아주겠구나. 그랬더니 웬걸 그 신문에서 도대체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공안검찰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러구나. 그래서 뭐 공안검찰은 어차피 요구도 먹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섭섭한 거 섭섭한 거고 그러면 됐다 이제는 이제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당시 제가 대검 공안기획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경찰 지방 검찰청 공안부 또 안기부 기무사 뭐 이렇게 그 교과부 뭐 노동부 이렇게 쭉 불러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다. 그리고 단속한다. 그러니까 뭐 경찰도 좋아하고 안기부도 좋아하고 기무사도 좋아하고 뭐 교육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공안 1, 2부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서울지검 공안 1, 2부가. 그게 왜 반대를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 이적단체라는 인식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제 안기부 같은 데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그 연원도 모르고 그게 이제 금과 억조처럼 돼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적 인식을 심어주면 된다. 먼저
이적단체, 한 청년이 이적단체인 것을 밝히고 몇 월 며칠까지 탈퇴하지 않으면은 한 청년이 이적단체인 것을 알면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럼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을 해서 이제 그러면 그때가 이제 5기 한 청년이고, 근데 학생 조직은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5기 한 청년을 이적단체로 처벌하고 6기 한 청년 처벌하고 7기 한 청년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청년에서 못 견디고 이제 해산을 했죠. 그때 만일 한 청년이 해산이 안 됐으면은 지금 민주노총은 될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건 완전히 뭐 북한 그 대남 전략 전술을 그대로 따라서는 그 조직이었으니까. 뭐 이왕 시간이 남았으니까 전교조 얘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1987년쯤 해가지고 민중교육지의 공판을 관여하게 됐습니다. 민중교육지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의 전교조의 선배들이죠. 전교조가 생기기 전에 이 선생님들 세 분이 민중교육, 이제 삼민이념교육에 민중교육을 줄여서 민중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은 삼민이념교육이죠. 삼민이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민족은 아까 얘기했죠. 미군 철수. 민주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하는 거고, 민중은 이 기득권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민중계급이 통일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하고 똑같습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 먼저 미군 철수하고 여기서 민중혁명 일으켜가지고 민중정부를 구성하고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한다. 이게 똑같은 구조지 않습니까? 삼민이념 교육인데 다른 사람이 수사를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판만 관여하는데, 사실은 공판 관여 검사는 공판 카드에 써 있는 것만 가서 읽어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증거물들 압수된 걸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책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이제 유인물, 뭐 노트, 저기 메모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 노트를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지금 전교조의 전신들이죠. 선생들이 의논을 하는데 뭐를 의논했냐면은 86년쯤 되니까 이 전 대학가가 빨갛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공안검찰은 막 그거를 걱정하는데 쟤네들은 또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다 의식화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민중혁명이 성공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이게 좀 회의록 같은 건데, 지네들이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은 대학생들이라는 게 머리에 먹물이 들어 있어서 아무리 의식화가 돼도 행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민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중혁명의 성공 사례로 4.19 혁명을 예를 듭니다. 4.19 혁명 때를 봐라. 그때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다 뛰쳐나왔다. 그러니까 혁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뛰쳐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의식화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의식화시키느냐? 대학생들은 지네들끼리 스타트 기록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하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 이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의식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러고 지나갔죠. 그런데 1999년 되니까 1989년이죠. 1989년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벌써 전교조에 가입을 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니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사정기관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대검 공안연구관으로서 노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노동조합이니까 노동 담당자가 해도 되는데 이거는 교과부에서 문교부인가 교육부인가 교과부에서 담당을 하니까 거에 해당되는 검찰의 학원 담당이 이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공안기획관이 회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물어보는 말이 도대체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이 무슨 뜻이며 왜 선생님들이 갑자기 저렇게 그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그러느냐.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참교육이라는 거는 일본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그러는 일본 교원노조가 쓰는 참 진짜 진교육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참교육이라고 그러는 거다. 일본 그 교원노조는 사회당 계열인데 일본 사회당은 공산당보다 더 좌쪽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거짓 교육이기에 이거를 참교육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뭐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경 이념이라는 게 전부 이 선전 이론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를 종전의 교육을 왜 거짓 교육이라고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학생들 대부분은 부르주아 계급의 자식은 별로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이 민중 계급의 자식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졸업해서 그 중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민중 계급이 된다. 그럼 민중 계급의 자식이고 앞으로 민중 계급이 될 학생들한테 자본가를 위한 부르주아를 위한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건 이건 잘못된 교육이다. 이건 가짜 교육이다. 그럼 어떤 것이 진짜 교육이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민중 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그게 참 교육이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아까 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읽은 대로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저는 알던 거를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반응이 황당한 거예요. 저를 빼놓고 나머지 6명이 전부 연구관 5명하고 공안기획관까지 아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내 말을 대검의 의견으로 할 것인지 한번 표결을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이 나가지고 아니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표결이냐. 그리고 공안검사면 똑같은 공안검사냐. 난 이거 10년째 공안검사를 하고 있고 당신네들은 엊그저께 공안부에 배당되어 와가지고 공안검사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내 나라만 망하냐 네 나라도 망하지. 그러고서 내가 그 방으로 와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공안기획관이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는 이제 전교조 문제는 학원 담당이 하니까 학원 담당이 가야 되지만 학원 담당 연구관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까 고검사 말이 믿업지는 않지만 고검사가 한번 가달라고 뭐 상사가 부탁하니까 가야죠. 그래서 그 대신에 가면서 아니 공안검사들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다른 기관 앞에 가서 했다가 무슨 망신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도 아이 내 청와대 가면은 절대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와야 되겠다. 그냥 자리만 때우고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가서 이제 그때 회의 주재하신 분이 정무비서관 윤여준 비서관이에요. 아시죠? 윤여준 비서관. 그 윤여준 비서관이 뭐 관계기관 이제 국장급들 전부 다 모여 있는데 한 2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차례대로 쭉 여기서 그 질문은 똑같죠. 전교조가 얘기하는 참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선생님들이 갑자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쭉 말을 시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 하나, 기무사가 하나, 안기부가 하나, 교육부가 하나, 노동부가 하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윤전 비서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대검에서 오신 고검사님 혹시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는데 나까지 얘기 안 하면 그냥 그 회의가 끝나버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눈 딱 감고서 이제 아까 해준 얘기를 다시 했죠. 그랬더니 여기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고검사님 그것 좀 글로 써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그 공안연구관이 얼마나 바쁜 자리인데 그래도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샘해 가지고 제가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고 글을 썼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다음날 청와대에 보내주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예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초고 중고등학교에다가 배포를 하고, 그다음 월요일 날이 이제 대검 확대 간부 회의 날인데, 대검 확대 간부회에서는 연구관들이 돌아가면서 토픽을 정해서 발표를 해서 검사장님들 귀를 틔워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게 이제 제 차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교조 문제가 한참 시끄럽고 저는 이미 자료가 다 준비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보고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김기춘 실장님이십니다. 또 이분이 또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제 얘기를 듣고서 고검사 당장에 언론사에 배포해. 그러니까 뭐 그 대검 기자실에 언론사에서 다 나와 있는데 이미 준비된 자료를 복사만 해서 딱 배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전 언론에, 전 신문에 이게 지금 양면에 꽉꽉 채워가지고 제가 쓴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그대로 다 났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이를테면은 그 당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정원식 장관인데, 정원식 장관이 6월 30일까지 탈퇴하지 않으면은 전원 해직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있을 때인데, 그때까지 이틀 남겨놨는데 그때까지 탈퇴한 사람이 1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만여 명을 어떻게 다 해직 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제 보도가 나가니까 이틀 동안에 93%가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1490명쯤 남았는데, 그래서 1490명만 해직 처리를 하고 일단락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99년에 다시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그걸 이제 합법화해 주는 바람에 또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뭐 나중 얘기는 또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예.